그럼 토큰 증권,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건 뭐야? 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증권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투자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사라진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지난 5일이죠. 금융위원회에서 STO, 즉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것이 또 여러 회사들의 주가를 움직이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우리가 이 용어 자체는 참 많이 익숙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법제화된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웹 3.0 넥스트 이코노미 책의 저자시죠. 그리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STO에 대해서 이제 그냥 잘 모르는 입장에서 한쪽에서는 와 드디어 법제화됐다 이제 양지로 나왔다라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아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일단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STO 네. 뭐 아니면 뭐 토큰 증권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네. 뭐 영어로는 뭐 시큐리티 토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는 뭐 실물 증권, 전자 증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실물 증권, 전자 증권 외에 이제 토큰 증권이라는 용어를 하나 더 추가시킨 겁니다. 단지 용어만 더 쓸 수 있다 이건가요? 기존에는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게 정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지?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져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없었죠. 네. 그냥 규제 공백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큰 증권이라는 걸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제 그 규제 공백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물 증권, 전자 증권은 뭐 기존에 있던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주권이 됐든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이해가 되죠. 네. 그건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 토큰 증권,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건 뭐야? 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지금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 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그럼 우리 쉽게 얘기해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토큰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토큰 증권이라는 게 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화된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고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이 기존의 증권과 똑같은 금융감독원의 그렇죠. 금융위의 규제를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는 타이트해졌고 그죠. 사각지대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좀 쉽게 발행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증권에 준해서 여러 가지 뭐 공시의 의무도 져야 되고 소비자 보호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이러니까 사업하기는 더 빡빡해졌고 네. 그런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제 좀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투자를 해도 깜깜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이게 운영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그게 다 그 금융법의 규제상 모든 걸 다 공개하고 관련 뭐죠? 이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뭐 법이라는 것이 모든 걸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큰 틀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어떤 가상자산은 토큰 증권이고 어떤 건 토큰 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그렇죠. 그것도 또 애매해요. 그냥 네. 우리가 토큰 하면은 그냥 암호화폐, 네. 그냥 누구나 쉽게 어떤 뭐죠? 그 목표를 백서를 만들어서 그냥 이런 쪽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암호화폐 발행하는 거를 그냥 토큰이라고 네네. 통칭 이제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많은 이제 개발사 이걸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야 도대체 내가 발행한 이 코인이
토큰 증권이야? 아니야? 이걸 이제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건 네.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는 했습니다. 아. 제시는 했는데 사실은 그 원칙이 제시됐다 하더라도 개인이 이걸 딱 판단할 때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 부분도 아. 아직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이드라인 초안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연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략 이런 것들은 토큰 증권에 분류되는구나. 이건 이제 아닌 거구나. 이런 어떤 잣대가 세워지겠죠. 그래서 첫 발을 내디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다 시장이 명확하게 나눠지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혼란이 좀 앞으로 있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이제 분명히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걸 환호하는, 특히 뉴스를 보면은 글쎄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권사들은 지금 뭐 난리예요. 뭐 그렇죠. 새로운 먹거리 사업이 생겼다 해가지고 막 주가도 거기에 반영이 돼서 막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네, 네. 이거는 혼란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좀 애매한데요. 지금 이제 어떤 게 앞으로 펼쳐질 거냐 하면 코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네. 내가 지금 운영하는 가상자산이 토큰 증권으로 분류되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토큰 증권으로 분류돼서 기존의 어떤 증권에 준해서 규제를 받으면 굉장히 사업하기가 빡빡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이걸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발행하는 건 토큰 증권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려고 그러고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할수록 좋으니까 웬만한 건 토큰 증권으로 해석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거래소들도 사실은 토큰 증권으로 분류 안 되는 게 거래소한테는 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쉽게 거래가 되고 그냥 그죠 무난하게.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지난번 나오셨을 때 우리 위메이드 얘기했었잖아요. 네. 위믹스 토큰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지금 토큰 증권법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한다면 규제가 들어갔고 그런 앞전에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었던 그렇죠. 일들이죠. 뭐 공시의 의무라든가 소비자 보호 대책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 제도권에서는 사실 제가 작년에 굉장히 가상자산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했는데 네. 그중 대부분이 뭐 대기업 그룹사도 있지만 금융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기존 금융사들이 다 준비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신호탄만 주면 우리는 그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가이드라인이 나오니까 지금 바로 이어지는 게 각 금융사들이 우리 지금 이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해서 막 앞다퉈서 기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어떤 금융사들과 또 신흥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들 간에 이제 어떤 힘겨루기가 이제 펼쳐질 어떤 그런 시기가 도래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혼란은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그렇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에게는 또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사기 아니냐, 허상 아니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증권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금융 쪽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간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생각한 모델들이 있겠죠. 그렇죠. 금융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겁니까? 지금 사실은 금융사에서 하는 것은 토큰 증권도 증권이니까 네. 그걸 발행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들을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때 그 ICO라고 하나요? 네. 이 암호화폐에서 이제 백서를 만들고 나 이런 목적으로 토큰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ICO라고 네네. 하는 거죠. 네네. 그것을 할 때 그냥 알아서 개별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증권사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증권사가 이제 발행인이 되는 거죠. 증권사가 그러니까 기존의 증권사가 만약에 뛰어든다라면 우리 신규 공모주처럼.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뭐 이건 그냥 제가 어떤 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건물이라든가 네. 아니면 어떤 뭐 아주 좋은 고급 차량이 있으면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토큰을 여러 개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한테 주고 이제 조각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뭐 활용한다든가 뭐 세를 준다든가 뭐 이러면 그 토큰을 보유한 수만큼 수익을 이렇게 나눠가 주는 그런 모델들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사실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었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토큰 증권을 분류하겠다. 그리고 그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기존의 금융사들은 그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IPO 했었으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사들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든가 금융당국에서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제도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렇죠. 그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토큰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어디 투자해야 되지? 솔직히 우리가 잘 모르면 이름 있는 데를 그냥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컴퓨터 잘 모르면 용산 가서 사지 않고 백화점 가서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사는 그 기존의 본인들의 어떤 네임밸류에 의존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아주 커다란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을 그냥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게 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신규 그 분양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서 수익을 냈다고 하면 이걸 토큰화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증권사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서비스를. 네네네. 그 IPO 그 모든 대행을 다 과정을 네네네네. 전반적으로 네. 책임져주는 네네네.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딱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금융사에서 제가 이렇게 뭐 컨설팅하거나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어디서부터 진출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금융사는 기존의 금융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풀어줬다고 갑자기 이것저것 다 막 하면 위험한 거 하면 또 이제 그렇죠. 그럼 이제 당연히 눈치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사들이 전체가 연대해서 조금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기도 이런 것까지는 하네. 그럼 우리도 이제 이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지는 건 일단 부동산에 관련한 것들부터 토큰화 시켜서 그것을 이제 어떤 토큰 증권으로 발행해서 운용 수익이 남게끔 하는 그런 모델이 가장 보편한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형화된 상품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산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그냥 소위 리츠 상품하고 그냥 리츠죠.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 뭐 토큰 증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뭐 리츠도 있고 다 기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굳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자동화시키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그래서 그 자동화시키는 기술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거든요. 자동화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우리가 온라인 주식 거래를 하든 뭘 하든 야 이게 자동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최고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트코인이다. 네. 그럼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어요. 그냥 자동화된 상태에서 인터넷에서 탈중앙화된 형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토큰 증권을 만들면 기존의 전자증권이나 실물증권에 비해서 자동화시키기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거래 단위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쪼갤 수가 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장점은 정부가 발행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토큰 증권의 최대 강점은 이거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소위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던 어떤 특정한 대작, 우리가 소위 살 수 없는 금액의 거액의 어떤 그림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자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술품,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저 혼자 살려고 그러면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토큰화 시켜서 여럿이 공동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전시 공간에서 전시를 해서 발행되는 수익은 또 뭐 나눠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아이템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발행하는 건 오케이.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거래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증권사 사이트에 HTS에 이러한 또 그 코너가 만들어져서 네. 이 코인에 대한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발행한 가이드라인을 봐도 뭐 이런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아니 기존의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다 기록되는 거고 그렇죠. 기존의 우리가 전자증권은 또는 기존의 증권 같은 경우는 중앙거래소가 있어서 거기 전산 시스템에 다 입력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기존의 중앙거래소를 이용해서 블록체인에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그걸 중앙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 몰라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연계고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어떤 안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증권사 외에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면 어떤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추면 일반 사업자도 지금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계좌관리기관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권사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그럼 바로 드는 생각은 증권사를 통해서 발행을 했다 쳐도 그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가 다 거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증권사만 될 것이냐 아니면 발행은 하되 증권 코인 발행 거래소 이쪽으로 등록해서 거기서 매매가 되는 것이냐. 그렇죠. 이게 되게 헷갈리네요. 지금은 사실은 일반 사업자도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등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토큰 증권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기존의 금융사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그냥 어떤 전체적인 설계, 얼개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기존 금융사들이 들어올 건 뻔하니까 네. 우리도 빨리 일정 요건을 갖춰서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어떤 압박은 받겠죠. 계좌 관리 그게 어려운 건가요? 이게 이제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 우리 증권 딱 그러면 공시 제대로 했어?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대책 마련했어? 준비금 얼마나 확보하고 있어?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으로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되는데도 아까 혼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저부터 드는 질문. 이제까지 코인은 보면은 각각의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지 거래소끼리 이게 다 통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소마다 혹은 나라마다 이 가격대도 좀 다를 수 네, 있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증권사 발행한 주체가 어디 거래소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거래소에서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모두가 이렇게 통합해서 이게 오픈이 되는 것이냐 이거 증권처럼 네.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혼란은 어디서 오냐면 이 코인이 그럼 토큰 증권이야 아니야? 여기서부터 일단은 막힙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거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토큰 증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는 뭐 하위 테스트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통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증권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첫째 발행인이 없어야 됩니다. 발행인이 있으면은 그 증권 토큰이 아니다. 그러니까 증권 토큰 분류되는 요건 중에 발행인이 있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증권 토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발행인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 이행 주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급 결제 또는 교환 매개를 목적으로 안정적 가치를 가진다고 약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하면은 다 그걸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책임 주체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가치 상승에 대한 약속이 없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블록체인 그럼 우리가 탈중앙화 딱 이 그렇죠. 얘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럼 탈중앙화라는 건 특정 발행 주체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관리 감독의 주체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탈중앙화는 관리 주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없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런 건 의무 이행 주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없다고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어떤 코인들을 토큰 증권이냐 아니냐 분류하는 가장 큰 잣대는 탈중앙화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이게 아마 핵심이 될 거고 그것은 사실은 여러 케이스가 나와 봐야지 결정되는 문제 같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진짜 바로 지금 정답을 이거야라고 얘기해 주지 못하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개인정보보호법 만들 때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이런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라는 게 엄청나게 그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어떤 사례집들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화될 겁니다. 네. 근데 시세의 어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차익을 노리고 하는 건데 그것도 좀 애매하겠네요. 이제 아마도 이건 제 사견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만든 코인이 토큰 증권으로 분류되는 게 싫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법률적 자문을 얻어서 토큰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백서에서 다 빼시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암묵적으로 수익을 주는 것처럼 홍보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다툼들이 법정 다툼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됐다고 해도 이거대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는 아직도 좀 요원한 보이는데. 그렇죠. 이제 첫 발을 뗐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SEC에서도 이 토큰 증권으로 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은 있지만 이게 분명히 기존의 증권하고는 기존의 전자적인 형태의 증권하고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그 해석의 여부는 여러 가지 탈중앙화 이 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의 논란의 여지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미국에서 SEC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런 제도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의 SEC 자체도 지금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죠. 그쪽도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상자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미국은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걸 상품으로 봅시다. 이런 흐름이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의 흐름은 이거 증권으로 봅시다.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FTX 사태, 테라루나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이걸 상품으로 봅시다 하는 쪽의 의견은 조금 들어갔고요. 왜냐하면 이거 좀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건 증권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쪽이 조금 더 우세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규제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미국의 흐름을 따라갈 확률이 높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산업 활성화보다는 소비자 안전대책 마련, 규제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줄 확률이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사실은 우리가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렇게 가격 급등락 이런 걸 좀 누리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막 환호하던 관련된 이 주식들이 있잖아요. 이 증권주들 가운데서. 근데 증권주가 아니라 그 관련된 그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되는 주식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발표가 된 다음 날 전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양지로 나와서 이제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야라는 단순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기존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더 위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에 이제 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STO 증권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그때 이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꽤 많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이제 공약집의 특성상 잘못된 워딩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토큰 증권이란 용어와 활성화는 사실은 이게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토큰 증권이라는 용어는 소비자 보호책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활성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오히려 단어라는. 더 안전한 거 위주로 축소되게끔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가상자산을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사실 STO보다는 뭐 ICO 뭐 이런 걸 더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STO가 되면 ICO 하지 말고 토큰 증권으로 분류해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따라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약에는 STO를 통해서 활성화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전체 어떤 정부가 움직이는 걸 보면 활성화보다는 산업 활성화보다는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에 훨씬 더 무게 중심이 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떠오르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기존의 코인 발행 사업자들, 사업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코인 발행하는 주체들 보면은 ICO,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기본적으로 쉽게 떠오르는 그림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어떤 유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각조각 살 수 있다라는 개념, 이건 되게 쉽지만 네. 그거 말고 대부분은 지금 뭔가 큰 이상 혹은 어떤 그 비즈니스 목적 뭐 여러 가지 그 아니면은 뭐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네, 어떤 네, 목적 여러 가지 어떤 무형의 어떤 비즈니스 목표 같은 것들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투자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여기에 거의 해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 그동안에 운영됐던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탈중앙화, 기존 어떤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우리는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뭘 합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고 운영되고 하는 걸 보면 기존의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똑같이 운영이 됐거든요.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만 썼지 그렇죠. 운영 주체를 놓고만 보면 이건 중앙집중형 형태로 운영됐단 말이죠. 그리고 투명화됐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 준비금도 보니까 턱없이 모자랐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기존의 많은 가상자산 사업하시는 분들이 탈중앙화 투명성을 앞에 내세웠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돌아갔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 법제도,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많이 정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벌써 외국 거래소들은 그래,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투명하게 모든 걸 공시하고 이런 기술적 대책을 마련할게 이런 쪽으로 분명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조금 더 투명성이 강화되는 쪽, 예를 들어 말로만 탈중앙화 투명성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걸 외부에 입증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장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증권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나 뭐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따르는 아마 그 정부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인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이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쉽게 얘기해서 그 토큰 발행하는 주체들은 그냥 자신의 아이디어나 꿈만 가지고 일반인에게 얘기하면서 그 꿈에 쉽게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한 시도를 해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제도가 그건 저는 어떤 거든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법제도가 만들어져서 네. 어떤 책임 뭘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책이 많아진다는 건 거꾸로 뭘 의미하냐면 진입장벽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기업들이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벌써 기존 금융사들이 STO 시장에 들어오겠다고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웬만한 설비는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뭐 그냥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자금력을 동원해서 대책들을 마련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신흥거래소들, 신흥사업자들은 이 시장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어떤 위상을 가진 사업자들의 대형 어떤 사업자들만. 이것의 어떤 어떤 시장 장악력은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코인베이스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우리 거래소도 있고요. 제가 이 코인을 거래를 하는 뭐 바이낸스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이거 자체는 국내 거래소들 뭐 비트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이러한 곳들에게는 이게 악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권사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생기는 거니까 아니면 뭔가 도약할 수 저는 있는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도약할 도약의 기회다. 어떤 기회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미 국내 거래소들은
뭐 3대 거래소, 4대 거래소로 시장이 재편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3대, 4대 거래소는 어느 정도의 자본력은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 그럼 우리는 어차피 이거 제도권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기존 금융사들하고도 한번 경쟁해서 우리가 STO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위상을 한번 점유할게. 이런 걸 목표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빨리 할수록 시장 지배력은 강화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어떤 대형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게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게 까다로워지니까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근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어쨌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게 맞는 말일지 모르겠는데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못 산다고. 그래서 저 선진국으로 가면은 이민 가면 돈 벌기 힘들고, 그래도 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서 해야 뭐 이렇게 저렇게 돈 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돈 벌 수 있는 기회인 것인지, 일단 첫 번째. 일단은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하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낭패 보시는 원인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뭐 블록체인에 다 기록돼서 투명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블록체인에 기록할 때부터 틀린 정보를 기록하면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서 어느 정도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안정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투자자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옛날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코인으로 어렵게 모르는 분야로 들어가서 사서 하는 거랑 그냥 쉽게 리츠 사가지고 하는 거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야 이쪽에 대한 매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이렇게 복잡하게 이걸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 이제 정부에서 토큰 증권은 이런 거야라고 이제 규정을 적고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그 특성상 기존의 여러 가지 조각 투자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거래 단위를 세분화시킬 수 있고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특성을 잘 이용해서 조금 더 어떤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어떤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면, 이게 기존의 어떤 리츠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분명히 장점이 있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투자처로 자리를 잡을 거고요. 야, 이게 뭐 여러 가지 규제 들어오면서 뭐 기존에 하던 거나 이거나 뭐 똑같네, 이러면 사실은 이게 신규 어떤 투자 대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거고, 사실은 규모는 자꾸 축소돼 갈 거고요. 그건 사실은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우리가 요즘 그 신규 IPO 주식들 공모주들 보면은 좋은 기업들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들은 좋은 조건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소위 좋은 어떤 아이템이다 혹은 좋은 비즈니스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코인으로 그거를 굳이 하려고 그냥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코인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기업이라 그러면 그냥 공모를 할 거냐, 주식으로 공모할 거냐, 토큰으로 공모할 거냐의 문제. 여기서 또 많은 고민이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거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예전에는 이런 증권형 토큰을 이용해서 어떤 것도 가능했냐 하면 기본적으로 조각 투자 상품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리츠를 이용해서 조각 투자를 하면 한국 내에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투자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조각 투자와 똑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좀 이게 자동화돼 있다는 면이, 또 인터넷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면이 하여튼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그래서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 토큰 증권 시장이 어떤 또 하나의 큰 어떤 투자 시장으로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관심만 주목을 받다가 갖다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그게 정부가 운용의 묘를 살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얘기는 기존의 암호화폐들 가상자산들의 거래 방식은 각각의 폐쇄적인 거래소마다 물론 이전하고 하지만 복잡하잖아요. 네. 각각 이게 통합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통합이 일단 미래에 가능한가요? 통합이 기술적으로? 그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기술적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거래소에서 어떤 걸 보는 것들은 그냥 그 공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정보를 그냥 단일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시스템을 연동시켜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코인들이 우리 블록체인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또 그 블록체인 종류도 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어떤 단일화된 어떤 생태계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구축하는 것은 아주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STO 증권이 뭐 나온다 해가지고 환호했던 게 이게 마냥 뭐 환호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막 새로운 시장을 막 넓히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느낌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SNS상에 보면 처음에는 드디어 금융당국이 움직여서 이렇게 제도화를 추진한답니다. 이게 굉장히 환호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SNS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데? 이거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 사업하시는 분도 좋고 투자하시는 분도 좋고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생리상 사실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금융이라는 건 일단 가장 안전, 신뢰를 기본으로 하니까 그렇죠.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번 정부는 일단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 불러주셔서 지시면 나가겠습니다 해서 제가 인터뷰를 오케이 했던 것 중에 큰 이유는 이제 정부 당국에서 혹시 이걸 보시면 자 하나의 제도 갖고 우리는 다 똑같은 증권이니까 똑같이 규제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어떤 토큰 증권이라는 걸 이제 규정하셨으니까 이것은 기존의 실물 증권이나 전자 증권하고는 또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몇 가지 이렇게 예외 사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지만 추후에는 이게 활성화돼서 또 하나의 좋은 투자처로 안착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조금은 좀 이렇게 여지를 두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을 네, 거기에는 또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기대감, 와 이제 STO 발행 이게 되면서 이 관련된 가상자산 혹은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나올 거야 라면서 생각했던 급등했던 주식들 이게 허상이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지금 말씀대로 사업이 이게 분야가 활성화될 여지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위축되고 오히려 더 까다로워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그래도 대단하다라고 봤던 것이 저도 예전에 뭐 산하기관 생활을 했습니다만 정부 당국 특히 이제 금융 당국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제도 만드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이거 검증도 안 됐고 그거에다가 문제 생기면 큰일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도 뭐 큰 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건 이제 한 첫 걸음을 뛴 거고 앞으로 후속 조치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건 투자자 보호 측면이고 앞으로 사업 활성화라는 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조치들이 나오느냐가 변곡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정부로부터 끌어내려면 정부는 그걸 앞서가서 해주진 그렇죠. 않습니다. 절대로. 굳이 그럴 이유가 그렇죠. 없죠. 그러면 지금 외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건 정보 공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고 안전대책 마련하는 것이고 준비금 관련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 또 거기에 어떤 것들을 더해서 이런 것들을 할게요. 이걸 자발적으로 막 얘기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이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가이드라인 너무 가혹합니다.
또 뭐 법률적인 어떤 여러 가지 트릭을 쓰셔서 저희는 저 시큐리티 토큰 증권 아닌데요.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안전장치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면 사실은 활성화도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지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면서 이 규제를 낮춰주세요. 이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인데 현재는 어쨌든 시장 확대가 아니라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규제다. 그렇죠. 예, 규제라는 거는 그 산업을 일단 위축시키는 거니까 이게 호재는 아니라는 거. 그렇죠. 야, 또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역으로 예, 관점에 따라 이게 완전히 역으로 바뀌네요. 그렇죠. 이걸 호재로 받아들여서 상승했던 주식들 이걸 지금 어떻게 해나 지금 참 걱정되네. 네. 근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정부가 가상자산을 인정했다는 이 자체 이것이 뭐 비트코인이 됐든 아니면 이런 암호 가상자산 이쪽에 기존의 좀 메이저 가상자산에 끼치는 영향은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정부는 일단 우리가 무슨 코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걸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증권, 또 하나는 디지털 자산. 그래서 증권 성격을 갖는 그런 가상자산은 우리가 토큰 증권으로 분류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 기존의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증권, 토큰 증권으로 분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입법 예정인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코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들이 일단은 골격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지침들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자들이 생기겠죠. 그걸 뚫고 이제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사업자들은 이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못 따라가는 업체들은 그냥 도태될 거고요. 네. 근데 그 항상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그 피와 피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그 위에 밭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하여튼 이것은 좀 우리가 냉철하게 예, 봐야 되겠군요. 투자자의 시각에서. 근데 그 어떻습니까? 이 비트코인 뭐 그다음 이더리움 요즘 뭐 다시 바닥 찍고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중국에서는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 네. 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규제, 뭐 여러 가지 그 부정적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미래에 대해서 좀 밝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글로벌 그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 시각 혹은 방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야, 가상자산 그건 완전히 사기, 폰지 사기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0이 될 거야. 가치가 없어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님께서 그런데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면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사람은 이미 많이 있고 네. 대형 투자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없던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SEC를 중심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 사라진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분명히 제도권 하에 이제 차곡차곡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안정적 조치가 마련될 텐데 그 안정적 조치들이 너무도 강해서 이 시장 자체를 새로운 투자 시장이 아니라 기존 시장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그건 사실은 투자 상품으로서 매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조금 다른 어떤 다른 시장과의 어떤 차별점을 발견해낸다라면 그건 또 하나의 어떤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다 기존 시장하고 똑같아. 그래서 아예 그 어떤 새로운 투자 상품이 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건 기존의 어떤 이더리움 이런 대형 어떤 안정화된 가상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도 정부 당국의 움직임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자기네들의 어떤 시스템도 변경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당분간 말씀을 들어보니까 혼란이 한국에서는 이 그 STO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이게 시장 확대, 그다음 투자자 보호 양쪽을 잘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개선책들이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또 그거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는 예전처럼 코인만 나왔다고 해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이제는 사실은 공부하셔서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코인이 토큰 증권으로 분류될까? 아니면 그것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될까? 어떤 법에 저촉을 받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스스로 판단 내리실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하셔야 되고요. 거기 맞춰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물건 살 때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KS 마크 있는 건 안심하고 사도 네, 돼. 이런 맞습니다. 얘기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KS 마크 이렇게 네. 보고 30년 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토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토큰 증권이냐 그렇지 않냐 규제를 받고 있는 이거에 따라서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하려는 상품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코인하면 워낙 묻지마 투자에 너무 강했죠. 그게. 네, 너무 강했어가지고 그러나 어쨌건 워낙 또 많은 피해자가 또 그래서 양산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냉철하게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현재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뭐 기업들이 됐든 그 테마와 관련된 주식들이 있죠. 수혜주라고 평가받는 실제로 수혜를 받는 건지 아닌 건지서부터 잘 판단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또 김승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 한 단계 또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또 레벨업이 되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리셋 함께 해주신 김승지 교수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